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앞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수당인 아동수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제도 중에 최근 많은 외국의 주요 국가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새로운 변수로 인해서 뭐에 대한 관심이 쑥쑥쑥 올라가고 있냐면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 여러분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이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19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지, 이 2020년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 2019년에 과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사람이나 기본소득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까요?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의 폭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찮은 이러한 외부적인 어떤 촉발 요인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고, 여당, 야당 불문하고요, 기본소득에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적어도 정의만큼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만이 국가 차원에서 뭔가를 실행할 때 우리의 의견들도 좀 반영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자, 기본소득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같이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이게 뭐라고? 저한테는 힘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딱 3초, 이 영상 보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 그 빨간 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되는데, 아셨죠? 자, 기본소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소득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개념입니다. 개념. 기본소득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기본소득의 개념을 보면요,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여기 현금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현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에서요, 빠지면 안 되는 5가지가 있어요. 모든 개개인,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 그런데 코로나19로 최근에 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재난 기본소득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인물들한테 지급해야 된다. 뭐예요? 조건 달아버렸죠. 일정 소득 이하. 이 기본 개념을 깨버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난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일부 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이름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개와 고양이를 보고 얘를 개라고 얘기하는 거 뭐가 차이가 있어? 그냥 꼬리 있고 머리 있고 다리 있고 집에서 키우고 비슷하니까 앞으로 고양이를 개라고 하든 개를 고양이로 하든 그 용어 자체가 뭐가 중요해? 그냥 우리가 고양이 보면 저게 뭐 이런 거구나. 저 개를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를 고양이로 정의를 해야 고양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엉망으로 시작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정말로 용어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개인의 몫이니까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요인이 들어가는 것을 기본소득으로 가야만이 정말로 기본소득 자체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노력이 수행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 5가지 조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이에요. 모든. 아동과 노인과 장애가 있든 남자든 여자든 이러한 것에 구분 없이
누구나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누구나에게 유니버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그 대상이 누구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동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 조건, 개개인. 가구 단위가 아닌 개개인 단위로 선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은 무슨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구 단위잖아요. 이 가구가 생활보호 대상자이면 가구원 전체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고 있잖아요. 다자녀 가구도 어때요? 가구 안에서 다자녀가 있으면 그 가구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 없으면 가구 전체가 혜택을 보지 못해요. 그거는 가구 단위 중심이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단위, 그동안 이루어졌던 어떤 사회보장 정책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을 단위로 한다라는 거고요. 조건 없이. 우리가 공공부조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 뭐냐면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조사라든지, 우리가 실업급여, 사회보험 중에 구직급여는 어때요? 근로 여부에 따라서 또 판단하잖아요. 근로 여부. 또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증명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사람이야,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것,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고요. 어때요? 정기적이라 해야 돼요. 한 번 받으면 그게 일회성으로 소비가 되는데, 정기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획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계획.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매일 줘야 되는 겁니까? 매달 줘야 되는 겁니까? 매일 줘도 상관없어요. 매일 정기적으로 주시면. 매달 주셔도 상관없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주시면. 매주 주셔도 상관없어요. 매주 정기적으로 주시면. 우리나라는 매달 주지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매주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어때요? 매주든 매월이든 매분기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 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별 배당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어쨌든 주기적으로 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시스템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현물과 서비스, 바우처 등이었어요. 그죠? 이제까지 우리가 받았던 복지는 현물과 서비스와 바우처 등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라 뭘로 줘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라는 거죠. 현금으로 줘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라는 거죠. 자, 현물이나 서비스나 바우처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건 맞긴 하지만, 그죠? 이 세 가지, 그죠? 내가 병원도 가고, 교육도 받고 싶고, 여가도 하고 싶어. 이 세 가지가 나한테 전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 현금으로 줬으면 이 중에 가장 필요한 하나에 내가 올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그 영역에서 일부분의 도움은 받지만 확실한 도움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중심으로 해줘야라. 이 5가지의 기본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본소득이 나온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봅시다. 다양한 배경이 있는데 다 얘기할 수가 없고, 한 사회에서 나온 이익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토마스 페인 1737년에서 1809년 살았던 토마스 페인이 저서 토지 분배의 정의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는 누군가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이 토지가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어서 다수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시민들에게 배당해 주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본소득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5기가 사업을 따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국가 차원에서 5기가 사업을 따오면 뭐예요?
이것들을 여기에서 발생하는 영리들을 어떻게 하자? 배당해 주자. 이러한 개념들도 일부 녹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변천에서 이러한 주장이 있었는데, 그리고 중도의 노력들은 바로 DP에서 보겠지만, 이제 아주 급변한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 4차 혁명 시대에 돌입했어요. 자,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세요? 네, 기다리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어떻게 해졌어요? 커졌어요. 빈부의 격차는 커지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뺏기고 있어요. 로봇가 나의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이라고. 자율주행이라고 가만히 있어도 차가 운전하고 가요.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못하긴 하지만 이제 뭐예요? 기사들이 사라질 판이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택배 기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뭐예요? 이제 드론으로 이러한 시대가 도래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그런 우려 상황이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국가 부도 국가 뭐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위기가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위기가 극대화될수록 실업자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우리의 복지 시스템을 보면 크게 자유주의에서 복지국가로 넘어갔다가 언제? 1929년 세계대공황 복지국가로 넘어갔다가 이게 다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죠. 언제? 1973년에 오일 쇼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특성들을 좀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자, 복지국가는 복지의 큰 정부를 주장합니다. 큰 정부. 큰 정부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면서 뭘 해요? 증세, 세금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받고 사회보험을 많이 걷다 보니까 자본이 어디로 모여요? 당연히 국가를 중심으로 자본이 집중화됩니다. 자, 어때요? 복지국가, 우리는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순간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낸 그 세금들은 결국 누구에게 기속되냐면 국가에 기속돼요. 그러면 우리는 국가에서 그 돈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는데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에 대한 행정 비용이 증가해요. 국가를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폭의 적자. 복지국가 하면 지금 현 정권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본 재난 지원금을 지자체별로 다 줬어요. 자, 그러면 그 지자체마다 이러한 큰 지자체를 외쳤지만 결국 이렇게 복지 재난 지원금을 1회차 주고 2회차는 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상황이 또 직면된다 그러면 과연 어느 지자체에서 다시 재난 지원금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걸요. 지금 1회차, 2회차 올해 정도는 그 지자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러한 상황이 절대 오면 안 되겠지만 혹시 온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버틸 지자체, 다시 재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 자, 신자유주의는 어때요? 복지의 자군 정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요.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뭐에 내어 맡기죠? 그래요. 시장 원리에다가 내어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세,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아요. 각종 규제도 이제는 철폐합니다. 시장 원리에 내어 맡겼기 때문에 각종 규제도 이제는 철폐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죠.
소득의 양극화, 빈곤의 증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소득의 양극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빈곤의 증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자유주의, 즉 시장 만능주의에 의한 소득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고요. 복지국가로 그러면 회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는 신자유주의 사상에서 지금 우리가 생활했는데, 그러면서 시장 원리에 내어 맡겼더니 소득의 양극화가 절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어떠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냐?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복지국가로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복지국가로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복지국가에서 아까 특징이 있었잖아요. 복지국가로 가면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져요. 그러면서 증세,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고, 늘리면서 그 돈이 전부 다 국가 중심으로 국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이 탄탄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과연 그럴 것이냐라는 거죠. 과거에도 어떤 이슈가 펑 터졌더니 국가의 어떤 부채, 경제 위기, 이거를 모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는 복지국가가 아닌 사회 구성원이 권리가 확대되는 기본소득 시스템으로 가자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서 국가에서 그걸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받아서 내가 그 자체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어떠한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더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형태인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이미 도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보면요. 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어떨 때 들어가냐 하면 어떠한 새로운 기술과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서 산업구조가 확 바뀔 때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산업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다 하다가 이제는 뭐가? 증기가 이동시켜주고 기계가 만들어지는 방직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면서 사람의 역할, 그죠? 생산 라인에서 사람의 역할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1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19세기에 전기가 만들어져요. 전기가 개발되면서 어때요? 분업이라든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뭐예요?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전기로 인해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3차 산업혁명은 전기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전자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IT 기술이라든지 정보기술, 이러한 것이 산업 현장을 싹 바꿔버리죠. 자, 그런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이죠. 가상 공간. 그리고 사물 인터넷. 여러분, 사물 인터넷이 뭔가 아세요? 지니야 TV 켜줘. 저기 밖에서도 나 10분 후에 들어갈 거니까 보일러 켜줘. 이러한 것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커튼 내려. 이런 것이 사물 인터넷인 거예요. 자, 이 사물 인터넷. 로봇 공학. 로봇이 이제는 일본에 가보면 로봇이 뭐예요? 호텔에 뭘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분이 뭐죠? 그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기사에 나왔잖아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 뭐예요? 바드.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식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인공지능이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빅데이터. 여러분들 내 정보가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내 정보는 다 오픈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빅데이터 안에서 갇혀 있고요. 3D 프린팅 기술이라든지, 그죠? 누군가가 실제로 만들었다면서요. 3D 프린팅으로 권총을 만들었대요.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한 시대라니까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감소되거나 또는 소멸되고 있고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살펴봤더니 기본소득이 절대적인 빈곤을 막아서 결국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부작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아까 노동력 감소라든지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왜냐? 기본소득을 통해서 가계소득이 불안하여서 가계소득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직장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일단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가구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아니면 그쪽에 기술을 좀 더 내가 학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구직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가구소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구소득이 어느 정도 보완됨으로 인해서 근로환경이 더 좋아지고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매력이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기본소득이 발생하니까 어때요? 내가 구매력이 높아지잖아요. 구매력이 높으니까 어때요? 칠성통에 가서 물건도 사고 동대문에 가서 옷도 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삼으로 인해서 뭐예요? 식당과 그런 어떤 가게들이 소비 지출이 이루어지잖아요.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매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매출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고 또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임금을 받은 이 근로자는 또 다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또 다른 소비를 이루고 이러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 더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뭐가 사라져요? 복지 관련 행정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죠. 기본소득은 무조건이거든. 누구에게나 무조건 주는 거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해야 안 해요. 최소한의 행정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줄어든다라는 입장에서 옹호하고 있고 반대 입장은 우리가 예상했듯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요구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또 실제로 그 돈을 받고 기다렸다가 아니면 직업 능력을 더 함양시켜서 구직 활동을 하면 좋은데 둘 다 안 하고 그냥 늘러 앉아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죠.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 영향이 미미했다라고 해서 포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임금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이야. 임금을 낮추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 나한테 200만 원 안 받아도 살 수 있잖아. 150만 원만 줄게. 임금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물가는 어떻게 되냐면 너 근로소득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물건 단가를 좀 더 세게 해도 상관없잖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야, 임금은 낮춰버리고 시장 물가는 기본소득 받았으니까 더 인플레이션 돼버리고 이럴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복지가 줄어들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그동안 실시했던 이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 복지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추가로 준다. 이 국가에서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전제가 들어가냐면 이 기본소득을 하면 기존의 이 복지 제도들을 없애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없애면서 그 돈을 갖고 기본소득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그동안 받았던 각종 서비스나 지원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뭐가 있어요? 기존 복지 서비스와의 상충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국에서는 이 기본소득에 관해서 그동안 어떻게 대응
해왔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소득이 활발하게 된 것은 미국의 알래스카를 보면 미국의 알래스카의 그 주지사였던 제이 해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이 해먼드 주지사가 원유 생산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어떻게 하냐면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미국의 기본소득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알래스카주는요, 미국 내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요, 가장 낮은 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만큼 이 기본소득이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알래스카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미국 전체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기본소득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교수님, 한 지역에서 해서 효과가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해도 효과가 있죠. 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앞 PPT에서 봤을 때 단점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아주 일부에서 시작했을 때 단점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김준현한테만 기본소득 준다고 해봐. 그럼 나의 삶의 질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좋아져요. 외부 환경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외부 환경 안 바뀌는데 나만 돈을 받으니까 당연히 좋아지죠. 무슨 말이냐? 국가 차원에서 했을 때는 모든 나라가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되고 임금도 낮아질 수가 있고 복지 서비스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그만한 지역 한 영역에서만 그렇게 실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복지 서비스 그대로 실시하면서 기본소득 이거 도입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물가 상승률도 나라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얘 때문에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로 미루어서 해석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향유 생산에 의한 수익금이 줄어들 경우 과연 수익 배당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배당을 할 수 있을지, 배당을 했을 때 금액은 과연 현재와 동일할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석유 값이 폭락했죠. 마이너스까지 넘어갔을 정도로 폭락했었던 것이 불과 한두 달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서도 했었어요. 자, 스위스는 2016년 6월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우린 생각했죠. 와, 저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관심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요, 76대 23으로요, 반대가 월등히 앞섰다라는 것. 왜? 기본소득 도입 시에 예상되는 재정 부담이나 기존의 복지 서비스의 축소, 이게 축소되면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재정이 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난민과 이민자들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이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법을 배웠으면 정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구민법 이후에 정주법 뭐예요? 잘 사는 교구에 가면 더 많이 받을까봐 어떻게 이주하잖아요. 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주하잖아요. 이렇게 외국에서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 이주하는 난민과 이주민의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로 야기되면서 반대가 월등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 핀란드의 경우 봐볼까요?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 동안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시했어요. 나라 전체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차원에서 했냐 하면 2,000명을 무작위로 뽑은 거예요. 어떻게 뽑았냐면 핀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했어요. 만 25에서 58세 사이에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았어요.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2년 동안 매달 약 74만 원 정도를 기본소득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업자 집단 중에서 2,000명을 제외한 17만 3천 명하고 통계 집단하고 비교를 한 거죠. 비교를 했더니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한 거예요. 크게. 고용 유발 효과와 복지 효과 두 가지를 크게 했는데 두 집단 간의 노동 시간 차이는 없어요. 고용 효과가 낮았다라는 것이고 삶의 질은 확실히 높아졌어요. 삶의 질은 높아졌는데 뭐가 낮아졌어? 고용 효과가 낮아졌다.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고용 효과는 낮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2020년 올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어요. 올해 2020년 최종 결과 보고에서 VATT 경제연구소에서는 기본소득은 큰 당근이었지만 예상했던 것만큼의 큰 기대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 여기에도 아까 알래스카주는 한 지역에서 해서 거기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떤 조건이 없었어. 그죠? 모든 사람한테 그 주 모든 사람에게 배당이 됐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건이 있어. 조건이 누구한테만 했어요? 맞아. 생각 같은 거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실업자를 대상으로 했잖아. 실업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효과가 효과가 없었다라고 결론이 났어. 근데 이게 정말 없는 거냐? 아니, 유의미하게 차이는 났는데 기대한 만큼 차이가 나지 않았었던 것이고, 실업자를 상대로 대상으로 한 거지 한 지역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도 나는 무리라고 봐요. 실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근로 요인 효과, 이건 한마디로 기본소득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직급여의 형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맞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존재는 5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데 그 5가지 전체를 준 것이 아니라 실업자들 중에 무작위로 뽑았어요. 이건 뭐예요? 조건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본소득 실험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주의 연구도 100% 신뢰하지 못하지만 핀란드 2년 동안 실시했던 국가 차원, 이건 국가 차원이죠. 국가 차원에서 2년 동안 실시했던 이것을 기본소득의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가장 우수한 어떤 실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전제 자체가 잘못됐죠.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캐나다도 했어요. 캐나다는 주민의 13%가 빈곤선 이하가 생활하고 있는 온타리오 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빈곤 문제 해결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64세 사이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를 무작위로 뽑아요. 그래서 이 소득을 줍니다. 여기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7년 7월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을 해서 3년간 하기로 했는데 1년 동안만 하고 멈췄어요. 그런데 여기도 전제가 들어요. 일정 소득 이하. 이러면 안 돼. 일정 소득 이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러면 그 기본소득이 주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가 없죠. 긍정적인 소득, 그게 뭐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김주름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일정 소득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돈을 줬어요. 나한테 월 7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자유롭게 쓰겠죠. 그러면 이 돈을 쓰면 이 돈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겠어요? 생산업체에 가겠죠. 그러면 이 판매업체와 생산업체가 동시에 활성화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겠죠. 고용이 이루어지면 고용 효과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처럼 실업자라든지 일정소득 가구 이하로 해버리면 그분들이 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배웠듯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을 어디에다 쓸까요? 엔겔주스, 식료품비에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일정 부분의 영역에서만 순환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제 과목을 전부 다 학습하신 분은요, 이 정도는 그냥 다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저소득 이하예요. 그런데 나에게 70만 원이 툭 떨어졌어요, 어느 순간. 그러면 이 돈을 갖고 내가 다양한, 안 보던 영화도 보고, 안 보던 안 사서 신던 좋은 브랜드의 어떤 신발도 사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밑바닥의 어떤 삶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데서 멈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밑바닥의 삶에서 국가 차원 전체의 산업 구조나 이러한 것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그것 자체가 욕심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핀란드의 실험과 캐나다의 실험은 조건을 달았다는 데에서 이미 저는 결과를 일반화하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효과가 컸으면 향후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주요국의 기본 실험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한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실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제 설명을 들었는데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본소득, 제가 이 강의 맨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본소득의 정의. 그 정의가 와야 되면 그건 기본소득이 아닌 거예요. 네 개의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 그걸 개라고 얘기하나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닌 거죠. 고양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이 고양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핀란드라든지 이러한 국가의 실험 자체는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연구하는 사람에서는 적어도 이걸 갖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도 자유주의 사상도 장단점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대안이 기본소득인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좀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주요국에서 연구가 잘못됐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자, 우리나라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있죠.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24세 1년간 소득에 상관없이 총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실험이 아니잖아요. 이건 실험은 아니라 그냥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시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경기도에 가면 만 24세가 되면 1년 동안 4분기에 25만 원씩 4분기에서 총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가 어떻게 보면 있어요. 그 연령대의 기본소득 맞아요. 그러나 이게 전체 개념의 기본소득은 아닌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24세라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갖고 큰 효과를 여러분들이 기대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24세 1년간 기본소득을 주고 이걸 갖고 나중에 결과에서 아주 큰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연구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가져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나쁘다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소득의 효과가 아니라 이렇게 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 기본소득의 등의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자칫 기본소득의 개념이 오염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기본소득의 개념을 안고 기본소득의 효과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가장 큰 걱정은 현재 재난 기본소득 때문에 기본소득이 2020년 들면서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야에서 지금 제대로 된 연구와 실험 하나도 없이 제대로 된 연구와 실험 하나도 없이 기본소득 도입에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얼마를 지급할 것이며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요. 주요국은 그래도 연구라도 했네.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이러한 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파워자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전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주요국의 실험에 대한 어떤 오점이라든지 또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기본소득의 효과라고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국가에 반영되고 또 지자체별로 기본소득을 한다 그러면 지자체별로도 반영이 돼서 그 효과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재난지원금이요 1차, 2차로 나뉘어지는데 1차 때는 일정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일정 기준 이하의 가구만 받을 수 있었어요. 가구 단위로. 근데 2차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준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실험은 아니지만 실험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자, 몇 개월 그 사이 갭을 통해서 지불되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을 하면서 이번에 기본소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또 이슈화되고 있는 게 있죠. 사회 서비스 1. 그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영역들, 궁금한 영역들. 그죠?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없으면 저도 영상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방전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저한테 아무 조건 없이 팍팍 밀어주는 그러한 기본 구독하기, 기본 좋아요가 저한테도 절실하네요. 여러분들 저한테도 큰 힘과 응원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